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10살 터울의 오빠가 있어요. 저희 오빠는 의대 졸업 후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입니다.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4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안 계셔서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아빠까지 그렇게 돌아가시니 너무 힘들고 슬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오빠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빠랑은 나이 터울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잘 지냅니다. 오빠는 저를 많이 챙겨줬고 저도 속으로 오빠를 많이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빠도 워낙 바쁘고 저도 학교 생활이 바빠 얼굴 마주칠 일은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한 번씩 보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눴어요. 오빠는 장난식으로 저는 동생이 아니라 딸 같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잘 돌봐줘야 된다고요. 저도 마음속으론 오빠를 부모님처럼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쁘게 지내며 살 때였어요. 오빠랑 하루는 저녁을 먹는데 오빠가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승무원으로 일한다고 전에 얘기해줬거든요.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언니가 오빠랑 왜 사귀냐고 할 정도였죠. 어쨌든 그 언니랑 결혼 얘기도 오간다며 미리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더군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언니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언니의 이름은 이수림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언니는 천사같이 예쁜 얼굴로 웃으며 오빠한테 말 많이 들었다고 반갑다고 했어요. 그날 같이 밥도 먹고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너무 사근사근하고 착하더라고요. 저를 엄청 배려도 많이 해주고요. 저는 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오빠가 수림 언니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오빠에게 과분할 정도로 괜찮다고 했어요. 오빠는 새언니로도 합격이냐고 해서 그렇다곤 했는데 조금 걸리는 게 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사는 집을 어떻게 할까 싶더라고요. 지금 오빠와 제가 사는 집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오빠에게 명의를 넘겨주고 저랑 같이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얻을 건지 아니면 지금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한테 물어보니 오빠는 지금 집에서 살아야지. 다 같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같이? 당연하지. 오빠한테는 당연해도 언니는 싫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어려도 그 정도 눈치와 생각은 있거든요. 오빠야 제가 동생이니까 당연히 괜찮겠지만 언니 입장에선 제가 같이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빠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안 그래도 예전부터 수림이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 나는 결혼하면 동생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수림이도 알아. 괜찮다고 했었어. 그래도 네가 불편해서 그래?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저는 그날 직접 만나본 언니가 착하고 좋아 보여서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럼 괜찮아. 오빠는 마냥 괜찮다지만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살아보고 서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기숙사로 나가던가 자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도 혼자서 살아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오빠와 언니는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가족 상견례도 해서 언니네 부모님도 함께 만났습니다. 언니네 부모님은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힘들 텐데도 저한테도 반듯하게 잘 컸다며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원래 결혼식은 5, 6개월 뒤로 하기로 했는데 언니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집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예상보다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와 상의 끝에 결혼 전 먼저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로 했습니다.
저보고 괜찮냐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했고요. 오빠는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다 보니 언니와 제가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도 빨리 친해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다 바쁘다 보니 마주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배려하며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언니가 자기는 결혼한 뒤에도 바로 아기 가질 거라며 다니던 항공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오빠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바빴고 언니도 원래는 비행 스케줄 때문에 집에 잘 안 들어왔는데 일을 그만두기 시작하면서 내내 집에 있더라고요. 저와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와 부딪혔다기보다 언니가 점차 저를 개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워낙 집순이라 학교 마치면 집으로 곧장 오거든요. 그날도 언니가 있길래 제가 물어봤죠. 언니, 오늘 저녁에 뭐 드실래요? 같이 뭐 시켜 먹을래요? 제 물음에 언니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난 오늘부터 저녁 샐러드 먹을 거예요. 아가씨 알아서 챙겨 먹어요. 아, 알았어요, 언니. 근데 아가씨, 몸 관리 좀 안 해요?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통통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진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엄청 싸늘한 말투로 그러는 거예요. 네? 대학생인데 옷도 좀 예쁜 옷 입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맨날 그렇게 펑퍼짐한 바지만 입을 거예요? 이거 편해서 입는 건데. 나이도 어리면서 너무 편한 것만 찾지 마요. 언니는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언니가 저런 소리도 할 줄 아나 싶었어요. 저는 약간 기분이 상해서 그날 저녁은 대충 먹고 저도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더라고요. 나 지금 집안일 좀 할 건데 거들어요. 뭐 할 건데요, 언니? 나 지금 과제하고 있어서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저를 확 노려보는 거예요. 할 때 같이 좀 해요. 나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언니 뭐 하실 건데요? 냅두면 제가 좀 이따 할게요. 뭐 얼마나 대단한 과제한다고. 지금 할 때 좀 하자고요. 그러면서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좀 벙찌더라고요. 언니만 집안일을 하면 말도 안 합니다. 그 전까지 저도 집에 있으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되는 대로 집안일을 했어요. 딱히 언니가 뭔가를 더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 과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러는 거예요. 언니가 너무 불같이 화를 내길래 저는 좀 무섭기도 해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저보고 청소기 돌리고 바닥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빨래 갠다고요. 빨래라고 해봤자 자기 옷 몇 갠데 제가 청소기 돌리고 바닥 다 닦을 동안 핸드폰 만지면서 빨래 몇 개 갠 게 답니다. 결국 저를 다 시키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언니가 왜 저러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생각을 했어요. 그 언니의 본색이 시작된 걸 몰랐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언니는 본격적으로 저한테 짜증을 내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하고 어쩌다 대답을 해도 짜증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말을 걸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말을 잘 안 하게 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고민을 했죠. 언니가 왜 저러는지, 내가 싫어서 저러는 건지. 근데 웃긴 게 오빠가 집에 오면 안 그러는 거예요. 원래 제가 알던 그 천사 같은 언니로 돌아오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아가씨가 좋아하는 불족발 먹을까? 자기 매운 거 못 먹잖아. 그래도 아가씨가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빙긋 웃는 거예요. 저는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바로 전날에도 저 밥 먹는 것까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혼잣말로 돼지야 뭐야 그랬거든요. 근데 오빠가 있으니까 완전 180도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언니가 오빠랑 있을 때랑 나랑 둘이 있을 때 행동이 아예 다르구나 라는 걸 확연히 느꼈습니다. 희수야, 불족발 먹을래? 아니야. 난 괜찮아.
에이, 아가씨. 오랜만에 오빠 일찍 왔는데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나는 샐러드 좋아하다 보니 아가씨 좋아하는 걸 같이 못 먹어줘서 미안해서 그래요. 제 말에 오빠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뭘 같이 먹어줘.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지. 야, 조이수. 새언니 귀찮게 하지 말고 너 알아서 먹어. 에이, 내가 아가씨한테 미안하지. 나도 같이 먹어주고 싶은데 내가 입이 워낙 짧기도 하고 난 저녁을 잘 안 먹다 보니. 그러면서 언니가 막 저를 보며 웃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같이 먹어달랬나요? 가만히 밥 먹는 저한테 돼지니 어쩌니 할 땐 언제고. 저는 그날 너무 황당해서 그냥 오빠랑 언니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왜 저러지?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제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학교 마치자마자 집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자기 친구들 불러서 거실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니 언니 친구들이 저를 막 훑으며 보는 거예요. 제가 기석 씨 동생이야? 어. 야, 네 말대로 진짜 뚱뚱하다. 막 킥킥대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새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새언니 손님 왔는데 인사도 안 하니? 안녕하세요. 저는 기분 나빠서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새언니가 제 뒤통수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아, 짜증나. 쟤 또 일찍 왔어. 친구도 없고 약속도 없나 봐. 맨날 첫날 저렇게 일찍 와. 너 진짜 짜증나겠다.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제 집에 오는데 왜 눈치를 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몸 안 좋아서 바로 온 건데요. 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저 몸 안 좋아서 일찍 왔거든요. 누가 뭐래? 들어가서 자. 저는 새언니가 진짜 왜 저러지 생각하며 일단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눈물도 날 것 같고 서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밖에서 완전 큰 소리로 떠들고 난리치는 거예요.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머리가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이어폰까지 귀에 꽂은 채로 노래를 틀어놓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가 퇴근 후 집으로 왔어요. 제가 나와보니 오빠가 몸 안 좋다더니 괜찮냐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새언니는 죽까지 끓여놨더라고요. 아가씨, 죽 좀 먹어요. 몸 안 좋죠? 와,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자기 친구까지 불러서 저 욕하고 시끄럽게 굴 땐 언제고 오빠가 있으니 죽까지 끓여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언니 뭐지 싶고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있으니 오빠는 의아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죽 좀 먹어. 안 먹을래. 에이, 몸 안 좋을 땐 잘 먹어야 돼. 그래도 새언니가 너 먹으라고 일부러 죽도 끓인 건데. 됐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란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러지?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오빠가 있을 때, 없을 때 너무 대놓고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가 없으면 제 말에 대꾸도 않고 오히려 짜증 부리면서 오빠가 있으면 천사표 그 자체인 겁니다. 저는 언니가 싫어지고 불편해져서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언니는 제 뒤에서 쟤는 살은 좀 안 빼나 하거나 제가 밥 먹으면 또 처먹는 거 봐 라면서 한 소리씩 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정말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싸우고 싶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순하고 화도 잘 못 내는 편인데 같이 사는 사람이 저러니까 집에 오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친구랑 약속을 잡거나 집 근처 카페에서 전공 관련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때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 집인데도 편하게 못 들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그 후였습니다. 언니가 집에 없다고 해서 그날은 일찍 들어가서 제 방에서 뒹굴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언니가 자기 엄마랑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나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사돈어른도 저를 보더니 미간을 딱 찌푸리는 거예요. 오랜만이네요, 사돈처녀.
학교 안 갔어요? 갔다가 좀 전에 왔어요. 제 말에 언니가 사돈어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말 맞지? 툭 하면 집에 있는다니까? 그러게. 저는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 있는데 왜 저러나 싶었어요. 제가 굳은 얼굴로 있으니 저를 지나쳐서 거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 냉장고에서 주스 좀 가져와요. 이제 시키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기분 나빠져서 말했습니다. 제가 왜요? 언니가 하세요. 근데 제 말에 사돈어른께서 무슨 불에 데이기라도 한 양 팔짝 뛰는 거예요. 어머머, 세상에 말하는 싸가지 봐. 저렇다니까? 이봐요, 사돈처녀. 사돈어른이 왔는데 주스 한 잔 주는 게 고가워요? 그게 아니라 부모 없이 커서 저러나? 진짜 싸가지가 없네. 저는 그 말에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저보고 부모 없이 커서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벙쪄 있으니 언니가 저를 밀치고 주스를 챙겨서 자기 엄마 갖다 주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빠한테 다 말할 거라고 저런 미친 여자랑 오빠랑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사돈어른과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집에 들어왔는데 쟤 있으면 짜증나 진짜. 그러게 말이야. 신혼 느낌도 안 나게. 신우사리하게 생겼잖아 너. 쟤는 눈치도 없나 봐. 나가라고 눈치를 줘도 저러고 있다. 생긴 것도 곰 같은데 하는 짓도 저래. 나 같으면 진작에 눈치채고 오빠한테 나가 산다고 하겠다. 그러게 말이야. 지네 오빠가 결혼해서 신혼살림 차리는데 눈치 없이 왜 저러고 있니? 어린 것도 아니고 20살 넘었으면 지 혼자 살아도 될 것을. 저 다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언니의 목적을 알겠더라고요. 언니는 오빠랑 이 집에서 둘이 살고 싶은데 제가 있으니 못마땅한 겁니다. 저렇게 싫어할 거면서 왜 애초에 오빠의 제안에 좋다고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눈물 날 것 같은 기분으로 있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기생충 같아. 저는 그 말에 도저히 못 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생충요? 말 다 했어요. 이 집 오빠 집이기도 하지만 제 집이기도 해요. 내가 내 집 오는데 언니가 뭔데 그딴 소리래요? 제 말에 언니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야, 너는 눈치가 없니? 오빠가 결혼한다고 신혼살림 차린다 하면 네가 눈치껏 나가야 돼.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나중에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내가 왜 나가요? 내 집에서. 엄마, 제가 저런다니까? 언니의 말에 사돈어른도 막 혀를 차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진짜 막대 먹은 것 봐. 막대 먹어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나가세요. 뭐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사돈어른을 떠밀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언니도 저를 확 밀치더라고요. 야, 너 미쳤냐?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손대? 언니도 나가요. 저는 언니도 같이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저의 몸싸움처럼 아웅다웅 하다가 언니가 자기 엄마랑 확 나갔어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거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오빠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새언니하고 장모님 쫓아냈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나보고 기생충이래. 신혼살림에 눈치 없이 껴있대. 수리미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그게 말이 돼? 수리미가 왜 그런 소리래? 오빠도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거짓말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밖에 없는 오빠마저 제 말을 안 믿자 진짜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오빠한테 그냥 끊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오빠마저도 제 말을 안 믿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말도 안 믿는 오빠한테도 너무 실망스러워서 떨어져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전화해서 그냥 나가 살 거라고 방 하나 구해달라고 말했어요. 오빠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그러는 거예요.
희수야, 너 진짜 왜 그래? 나 가뜩이나 요새 바쁘고 정신없는데 너까지 왜 이래? 뭘 왜 그래? 오빠는 내 말 믿지도 않고 언니가 나랑 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 희수야, 수림이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정 많고 착한 앤데 너도 엄청 좋아하고. 그거 믿지 마. 오빠 없을 때 나한테 툭하면 돼지라 그러고 집안일 시키고 자기 엄마까지 불러와서 나보고 기생충이래. 눈치도 없냐고. 수림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왜 해? 나랑 같이 사는 게 싫으니까. 희수야, 진짜 나 좀 힘들게 하지 마. 오빠도 내 말 안 믿네. 됐고, 나 나가서 살 거야. 방 좀 구해줘. 뭘 나가서 살아. 위험해서 안 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나 미치겠다니까? 그럼 일단 내가 수림이랑 얘기 좀 해볼게. 오빠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기도 싫어서 당분간은 친구네 자취방 가서 지냈어요. 그런데 오빠가 전화가 와서 다시 집에 돌아오라고 수림이랑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들어오기 싫었는데 오빠가 하도 부탁을 해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오빠랑 언니랑 둘러 앉았는데 언니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가씨가 나한테 섭섭한 게 좀 있었나 봐요.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열받아서 소리까지 질렀어요. 쇼하지 마세요. 이래놓고 오빠 없으면 나한테 욕하고 무시하려고요? 제 말에 오빠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수림이는 잘 지내보자고 이러는데 너 왜 자꾸 이래? 내가 말 지어내는 것처럼 보여? 제 말에 언니가 또 생쇼를 하더라고요. 아가씨는 내가 맘에 안 드나 봐. 오빠 아내 될 사람으로. 저도 그 말에 소리 질렀죠. 언니가 내가 맘에 안 들겠죠. 같이 사는 것도 싫고. 내가 혹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가주겠다고요. 둘이서 살라고. 대신 이 집 아빠가 오빠랑 나랑 같이 준 거니까 나는 나 혼자 살 집만 따로 구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알아서 구할 테니까 오빠가 돈만 내. 희수야. 저는 미칠 것 같은 기분에 다시 제 방으로 갔어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억울하고 세상에 제 편 하나 없고 진짜 괴롭더라고요. 저는 그 후에 저 혼자서 집을 알아봤어요. 집에는 잘 안 들어가고 친구 집에서 신세를 주로 졌죠. 오빠 연락도 잘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놔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잠깐 갔는데 오빠가 마침 들어왔더라고요. 너 집에 있었네? 뭐 가지러 온 거야. 친구 집에서 고만 살고 들어와. 내 말은 하나도 믿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들어오래. 오빠는 그 여자 실체를 하나도 몰라. 야, 그 여자라니. 저는 말을 말자 싶어서 이를 뿌드득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량 입차 안내 문구가 들렸습니다. 언니 차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오빠한테 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오빠 와이프 될 사람 실체가 어떤지 보여줄게. 방에 들어가 있어봐. 오빠는 한숨을 쉬더니 일단 알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오빠의 신발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살짝 방문도 열어놨어요. 잠시 후 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아, 너 뭐야? 너 집에 있었어? 저는 걸려들었구나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는 가방을 자기 방에 갖다 놓으며 말하더라고요. 친구 집 가서 쳐 살지. 여긴 또 왜 또 기어 들어오니? 너 없으니까 세상 좋은데. 저는 오빠가 잘 듣고 있겠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저 방 구해서 나갈 거예요. 제 말에 언니가 막 웃더라고요. 잘 생각했네. 돼지 같은 게 눈치도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야 눈치가 좀 생겼나 봐? 야, 비싼데 하지 마라. 저는 일부러 언니에게 말했죠. 근데요, 언니. 나랑 사는 게 그렇게 싫어요? 너 같으면 좋겠냐? 근데 왜 오빠한텐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의 행동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제 말에 언니의 눈이 희번뜩하게 빛나더니 막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오빠가 방에 있는 걸 눈치챘나 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을 뺏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쓸데없는 말 걸어? 너 녹음하는 거지?
그러면서 제 핸드폰을 함부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야, 이거 비번 풀어. 그러면서 제 폰을 막 저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저는 일단 비번을 풀어줬습니다. 제 폰을 막 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녹음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주세요, 이제. 쓸데없이 대가리 굴리나 했다. 근데 폰을 돌려주며 그러더군요. 야, 근데 너는 생긴 것도 찐따 같은 게 폰 배경도 이런 거 해놓니? 저는 그 말에 진짜 화가 났어요. 제 폰 배경이 저희 가족 사진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 엄마도 다 같이 찍은 사진이요. 말 다 했어요? 야, 이딴 거 해놓지 마. 누가 보면 너 부모 다 있는 줄 알겠다. 너 고하잖아. 그 말에 저도 못 참고 머리끄덩이라도 잡으려는데 갑자기 오빠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요. 언니는 갑자기 튀어나온 오빠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자기야, 자기가 왜 거기서... 오빠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언니에게 다가가서 손을 확 올리더라고요. 언니는 엄마야 소리 지르며 얼굴을 확 막았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가까스로 막았고요. 너 말 다 했어? 뭐? 돼지 같은 게? 대가리를 굴리지 마. 고아야? 오빠는 너무 화가 나서 식탁에 있는 과일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오빠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녹음 걱정만 했지 오빠가 방에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더니 오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오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다 들었는데 오해? 너 내가 없을 때 희수한테 이랬니? 내가 방에서 듣는데 소름이 끼쳐서.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내 앞에선 그 착한 척을 해놓고 뒤에서 내 동생한테 뭐가 어째? 아니, 제가 함정을 만든 거야. 내가 다 들었다고, 이 미친년아. 흥분한 오빠가 막 소리를 지르자 언니도 막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럼 그 말도 다 사실이네? 너네 엄마 데리고 와서 희수한테 기생충이니 뭐니 한 거. 네 친구 데리고 와서 희수 보고 돼지니 뭐니 한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됐는데도 거짓말 할래? 기생충? 어따 대고 기생충이야. 이 집 희수집이기도 해. 근데 내 동생 쫓아내려고 그딴 소리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희수한테만 뭐라고 하고. 오빠는 말하다가 북받쳐 오르는지 눈물을 그렁그렁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오빠의 모습에 눈물이 나려고 하고요. 오빠는 언니를 노려보며 그러더라고요. 막말로 결혼하면서 10원 한 장 안 해오는 네가 기생충이지 어따 대고 기생충이래. 너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언니네 아버지가 사업하다 빚이 엄청 생겨서 언니는 결혼할 때 해올 수 있는 게 없다고 했거든요. 언니 버는 것까지 다 빚 갚는 데 썼다고요. 그래서 오빠가 그냥 빈손으로 오라고 집도 있고 가재도구도 다 있다고 한 거였습니다. 오빠 말에 언니는 빌다가 오빠가 나가라고 소리 지르니 그제야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오빠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펑펑 울고요. 미안해. 네 말 안 믿어서. 저런 여자일지 상상도 못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너 잘 부탁한다 했는데 미안해. 오빠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제 말을 안 믿는 오빠를 보고 너무 섭섭하고 서운했지만 막상 오빠가 미안해하며 우는 걸 보니 저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와 한참 울고 멍하게 있을 때였어요.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돌아가시니까 나도 뭔가 내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혼을 좀 서두른 것도 있었어. 수림이가 착하고 너한테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 너랑도 엄청 가깝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제가 저런 앤지 꿈에도 몰랐다. 오빠 앞에서는 절대 안 그런 척 했는데 오빠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도 네가 나한테 말했을 때 네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네가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했을 거야. 섭섭했는데 이제 괜찮아. 그렇게 오빠와는 눈물의 화해를 했습니다. 오빠는 그날 저녁 언니네 짐을 싸서 다음날 언니네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오빠가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언니한테 전화 오고 언니네 부모님도 전화가 오고 한동안 난리였습니다. 의사 사위 얻을 생각에 온갖 착한 척은 다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결혼이 파토나게 생기니 처음에는 막 잘못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 딸 농락한 거냐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난리쳤어요. 하지만 오빠가 오히려 딸 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도리어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오빠 말을 들으니 나중에 그 언니네 부모가 부모 없는 것들이라고 욕했다더군요. 오빠는 그 말에 열받아서 당신들 같은 부모는 없는 게 낫다고 화냈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 끝에 오빠의 결혼은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오빠는 그나마 진짜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하기 전에 이렇게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미친 여자가 새언니가 될 뻔했지만 오빠가 그 전에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결혼 전에 알게 된 것도 어쩌면 저희 엄마 아빠가 결혼을 막게 하려고 일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빠는 앞으로는 여자를 못 믿겠다며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빠에게 좋은 아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빨리 얻고 싶었다는 오빠의 바람처럼 그런 미친 여자 말고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새언니로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36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컨테이너선의 선박 항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한번 출항을 나가면 몇 달 동안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또 일이 끝나면 몇 달간은 집에서 휴식을 갖곤 합니다. 수입도 꽤 괜찮은 편이어서 생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다 좋지만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남편이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늘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태풍, 해일 예보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무사히 잘 돌아오기만을 항시 바라게 되죠. 늘 걱정되는 마음은 있긴 하지만 저도 남편이 항해사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큰 편입니다.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보니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애틋한 마음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늘 신혼인 것처럼 설레고 좋은 감정도 잘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몇 달 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저와 아이랑 여행도 잘 가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좋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자주 집에 없어서 육아는 오롯이 제 몫이고 아이도 아빠를 그리워할 때가 종종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그런 생활에 적응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는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좀 유별나신 성격이고 말도 함부로 잘 하시는 편이라서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맞춰드리기도 좀 힘든 편입니다. 그나마 남편이 자기가 배 타러 나갔을 땐 도연 엄마한테 굳이 전화하거나 오라고 하지 말라고 어머님께 신신당부했거든요. 어머님도 아들 눈치 보여서 저한테 자주 오라거나 전화도 잘 못하시고요. 그래서 그나마 자주 안 뵈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또 몇 달간의 항해를 끝내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차 끌고 아이와 가서 남편의 배가 오는 항구에서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이 작업복을 입은 채로 도착하고 나면 집에 데려다주고 며칠간은 잠도 푹 자고 푹 쉴 수 있게 저도 배려를 해줘요. 그 후로 남편은 아이와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게 되죠. 남편이 이번에는 괌으로 보름 정도 가족 여행을 갔다 오자고 제안을 했었고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여행 계획을 잡고 있었고 항공편과 숙소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시댁과 친정에도 꼭 갔거든요. 배 타느라 고생 많았다. 뭘요? 늘 타는 건데. 이거 어머니 아버지 용돈인데요. 필요하신 거 있음 이걸로 보태 쓰세요. 아휴, 우리 아들이 힘들게 배 타서 번 돈을 이렇게 매번 받아도 되는 거야? 쓰면서도 미안한 거 있지? 에이, 뭘요. 쓰시고 더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요. 허허, 고맙다. 잘 쓰마 우리 아들. 어머님은 봉투를 챙기시더니 저를 슬쩍 흘려보시더라고요. 너네는 또 어디 놀러 가니? 우리 준호 돌아오면 너네는 꼭 어디 여행 가더라? 내가 집에 잘 없으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이 사람이랑 도연이랑 시간 보내고 그래야죠. 그거라도 해야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하는 거고. 네가 무슨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돈 벌러 다니는 건데 그것만 해도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충분하지. 에이, 그렇지 않죠. 저 없는 동안은 이 사람이 혼자서 애 보고 살림하고 일하고 바쁘잖아요. 저 집에 와 있는 시간이라도 같이 시간 보내고 그래야죠. 하지만 어머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드신지 저를 힐끗 보시더라고요. 아휴, 너는 좋겠다. 남편이 돈 잘 벌어줘. 1년에 2-3번씩 해외여행 가자고 그러고 내가 가만 보면 네 팔자가 제일 좋아. 부러워 아주. 잘 그러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네 하고 머쓱하게 웃고 말죠. 어머님은 저한테 네가 팔자 제일 좋다는 소리를 잘하셨어요. 당신 아들이 힘들게 배 타서 번 돈으로 제가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어쨌든 남편이 없을 동안은 모든 집안의 대소사, 아이 육아도 다 제 전담이고 또 저도 나름대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도움받은 적도 없이 저 혼자서 해나갔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런 건 보이지도 않으신지 그저 여행 자주 다니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 제 팔자가 상팔자라고 잘 그러셨죠. 어머님 입장에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으니 저도 그냥 네 하고 웃고 말고요. 그래서 이번엔 어디 가는데? 괌 가려고요. 괌? 아휴, 좋겠다. 나도 가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도 한번 가세요. 제가 비용은 내드릴게요. 너네 아빠랑 나랑 둘이서 뭔 재미로 가니? 차라리 너네 갈 때 우리도 같이 가는 건 어때? 다 같이 가면 더 재밌잖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 여행 갈 때 같이 가자고 잘 그러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부분에선 칼같이 선을 그었죠. 이건 우리 세 식구끼리 가는 거고요. 엄마 아빠 두 분이서도 충분히 여행 가실 수 있죠. 요즘 패키지도 잘 나와 있는데요, 뭐. 노부부가 둘이서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럽고 보기 좋은데. 치, 됐다 얘. 더럽고 치사해서 안 따라간다. 여행 생각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약 같은 건 다 잡아드릴게요. 남편은 어머님의 무리한 요구도 중간에서 잘 끊어내 주었기 때문에 저도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시부모님 모시고 보름이나 여행이라니 그게 저한테 여행이 되겠나요? 그냥 시부모님 시중들러 가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센스 있게 잘 끊어내 주니 저로서는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럼에도 뒤에 와서 꼭 저한테 남편을 뭘로 구슬렸냐느니 우리도 그냥 같이 가게 얘기 좀 하라느니 잘 그러셨어요. 아들 앞에선 얘기 못하시고 꼭 뒤에선 저를 곤란하게 잘 그러셨죠. 하지만 어차피 저희 남편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못을 봤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도 상관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이번에도 가족 여행 계획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 부쩍 좀 이상해졌어요. 몰래 통화를 하기도 하고 저한텐 말도 안 하고 어딜 나갈 때도 있었죠. 게다가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건지 밤에도 자다 말고 나가서 한숨을 푹푹 쉴 때도 있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부쩍 이상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을 자꾸만 하고 다른 것에 신경이 온통 쏠려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여행사의 볼일을 잠깐 봤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차에 올라타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오늘 집에 있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석연치 않았던 저는 혹시나 싶어 남편을 따라가게 되었죠. 가면서도 속으론 혹시 여자가 있나? 주로 배만 타러 나가는 사람이 그럴 시간이라도 있었나?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나 심경이 달라 보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는데 남편의 차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동네 카페로 가더라고요. 남편은 그 카페 앞에 차를 대놓고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인근에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창가 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 차에서도 남편이 앉아 있는 게 다 보였는데요. 남편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처음 보는 어르신이더라고요. 아버님 또래 정도로 보이는 나이셨고 멀리서긴 하지만 얼굴은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싶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지켜보는 거긴 하지만 뭔가 그분과 대화 중인 남편의 얼굴은 평소답지 않게 표정도 너무 안 좋고 뭔가 따지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씩 착잡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감정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던 거죠. 도대체 뭘까? 저분은 누굴까?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카페에 있는 것을 확인한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술을 한잔하고 늦게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누구랑 술 한잔했어? 혼자서. 혼자서 왜 술을 마셔? 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혹시 무슨 고민이나 걱정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여보, 내가 당신을 몰라? 우리 연애만 8년 했어. 결혼 6년 차고. 내가 당신을 안 지도 15년 다 되어 간다는 말이야. 그런 내가 당신 고민이나 걱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당신 되게 티 많이 나.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은 나 아까 당신 주차장에서 봤어. 나 나가는 거? 나는 오늘 여행사에 서류 주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당신이 급하게 어딜 가더라고. 그래서 따라가 봤어. 날 따라왔어? 왜? 자기가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꾸 나 몰래 통화도 하고 표정도 너무 안 좋고 계속 신경 쓰였거든. 근데 오늘도 분명 집에 있겠다고 한 사람이 헐레벌떡 나가니까 뭔 일인가 싶어서 따라갔지. 혹시 나 몰래 여자라도 숨겨뒀나 싶기도 하고. 제 말에 남편은 어이없어 하면서 웃더라고요. 여자는 무슨. 근데 자기가 어떤 나이 든 남자분하고 카페에서 얘기를 하더라. 봤어? 난 처음 보는 분인데 일 때문에 만난 분이야? 혹시 그분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요즘 많이 고민하는 거야? 뭔 일인지 몰라도 나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줘. 제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입을 꾹 닫은 남편을 설득했죠. 자기야, 나 자기 와이프야.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서로 감추거나 숨기는 거 없이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하기로. 나는 그래도 비밀 없이 다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런 식으로 입 꾹 다물 거야? 제 말에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 서로한테 다 솔직하기로 했잖아. 나도 자기한텐 솔직하게 다 말할게. 자기도 이미 봤다고 그러고. 누구야 그 사람? 실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너무 혼란스럽고 자기가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괜찮아. 말해봐.
그렇게 나온 남편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친아버지라고 하네. 그 사람이 나한테. 저는 남편의 말을 단박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거든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친아버지? 그러니까 그 남자가 사실은 생물학적 내 친아버지라고 그러네. 생물학적 친아버지? 그럼 어머님이 재혼을 하셨었어? 제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그럼? 몇 달 전에도 한번 연락은 받았었어. 배 타러 가기 전이었는데 내 폰으로 연락이 왔더라고. 그때 그 남자랑 처음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랑 그 사람 내연 관계였던 모양이야. 저는 그 말에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뭐? 어머님이? 그것도 꽤나 길게. 그리고 내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처음엔 나도 욕하고 난리쳤지.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엄마랑 주고받은 편지에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랑 살면서 그 아저씨랑 바람핀 건데 심지어 그 아저씨도 아내가 따로 있었나 봐.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저는 남편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과거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나는 더 들을 것도 없는 개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냥 무시했는데 그 후로도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온 거야.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병으로 죽었고 자식 한 명도 없었대. 근데 자기 유일한 핏줄인 내가 이렇게 장사한 걸 보니 이제 아쉽다 이거야.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한테도 전부 말씀드렸어? 아니, 그냥 얘기 안 했어. 내 선에서 그냥 끝내려고. 그래서 오늘 만난 거야. 과거가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남의 집 들쑤시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셔라. 그랬지. 그랬더니 친자 검사라도 하자고. 그러면 자기 말 믿겠냐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거절했어. 다시는 연락할 일도 없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말은 해도 내 마음이 영 어지럽네. 본인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버린 남편은 너무 힘들고 서글퍼 보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친부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성격 기복이 크지 않고 늘 마음에 여유가 많은 편인 남편이지만 그 일로 인한 고민과 상심이 몹시 큰 듯했습니다. 평생을 당연히 아버지라고 생각해온 사람이 사실은 친부가 아니고 친부는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의 상황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어머님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40년 가까이 이런 일을 속일 수 있는 건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어머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럼 얘기 안 하고 그냥 묻을 거야? 아니, 엄마한테는 얘기할 거야. 엄마한텐 분명히 따져야겠지. 그리고 이제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 그 사람 예전에도 본 적이 있더라고. 오늘 만난 그 친부라는 사람을 전에도 봤다고? 언제? 초등학교 때였나? 엄마가 자기 고향 친구라고 하면서 어떤 아저씨랑 몇 번 만나게 한 적이 있어. 그 아저씨가 피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핑계 대면서 친아빠인 그 남자와 나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참 비겁하고 무서운 사람이지,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남편도 몹시 괴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만간 엄마한테도 얘기할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셨는지, 어떻게 할 건지. 엄마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수습도 엄마가 하셔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나 안 볼 생각도 하셔야겠지. 정말? 어머님 안 볼 거야?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고 또 앞으로 내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버지도 내 얼굴 보면 답답할 거고. 미치겠다 정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도 너무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이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 맞을까? 확실한 건 없잖아. 어쩌면 그 사람이 친부가 아닐 수도 있고. 나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 그 사람은 본인이 내 친부라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나는 우리 아버지 자식인 것 같거든. 그럼 친자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 생각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오늘 그 남자한테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못 박았어. 그럼 그 남자 말고 당신하고 아버님하고 친자 검사를 하는 게 어때?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래서 만약 불일 치면 정말 오늘 만난 그 사람이 친부일지도 모르니까. 어찌됐든 엄마가 아버지 배신했던 건 달라지진 않을 텐데. 그래도 뭔가 지금 뚜렷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고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겠어. 살짝 몰래 하면 되지, 우리끼리.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을 동조의 의미로 알아들었고 친자 검사를 의뢰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 후에 시댁에 들렀을 때 화장실에 갔다 온 뒤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칫솔 여분 어디 있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이 닦게? 그게 아니라 이거 아버님이 쓰시는 칫솔이죠. 그걸 왜 들고 있어? 제가 실수로 변기 쪽으로 떨어뜨렸거든요. 이건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새 칫솔 꺼내놓으려고요. 아휴, 너는 무슨 그런 실수를 하니? 그 칫솔 얼마 쓰지도 않았구만. 죄송해요, 실수로. 하면서 어머님에게 새 칫솔 꺼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아버님이 원래 쓰시던 칫솔은 버리는 척하면서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것과 함께 친자 확인을 검사를 보내봤죠. 그리고 얼마 뒤 검사 결과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아버님과 남편은 친자 관계가 아니더군요. 남편도 짐작은 했는데도 막상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그 충격이 큰 듯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아니라고 하니까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직접 결과지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파급력이 달랐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나니 엄마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너무 원망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여태까지 가족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이렇게 무서운 짓을 벌일 수 있나 싶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그 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평생을 자기 아버지로 알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친부가 아니었고 본인은 불륜으로 인해 가져진 존재니까요. 마음 같아선 당장 어머님에게 따져 묻고 싶지만 한편으론 집안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며 참 안타깝더라고요. 남편은 못하는 술까지 연거푸 마시며 출생의 비밀에 대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예정처럼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취소할까 생각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여행지 가서 시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싶다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결국 저희 가족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여행 가면 너네 집이 계속 비어있을 텐데 집에 사람 없어도 괜찮냐고 하셨어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어머님하고 통화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내색 않고 맞춰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보름이나 갔다 온다며 집을 그렇게 오래 비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저희 엄마가 들러주시기로 했어요. 사돈이? 네, 어차피 동네도 가깝고 오며 가며 한 번씩 와서 봐주신대요. 그래, 알았다. 나도 시간 나면 한 번씩 가마. 어머님까지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거리도 있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아, 내가 내 아들 집 간다는데 네가 왜 오지 말라 그래?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한다. 네. 그렇게 저희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 가서 오랜만에 세 식구끼리 시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도 즐기니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죠. 남편도 그동안의 고민은 잊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여행 온 지 며칠 지난 후 아이는 먼저 잠들었고 남편과 제가 둘이서 와인을 한잔 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출항 전에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한 얘기, 만난 얘기, 그리고 친자검사 결과지 얘기까지.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인 척 하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고 그런 사람 내 아버지도 생각지도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저지른 행동이니까 엄마도 알고 계셔야겠지. 근데 엄마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네. 엄마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그렇겠지. 어쨌든 여행 갔다 와서 말하려고. 어쨌든 아버님한테는 모른 척 할 거지. 일단 엄마한테 먼저 얘기할 거고 좀 더 생각해 볼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인지 아직은 모르겠거든. 그렇게 남편은 대강의 가닥을 잡아두었습니다. 마냥 덮어두기보다 그런 짓을 저지른 어머님에게 한 번은 따져 물어야겠다는 것이 남편의 생각이었죠. 남편이 당사자인 일이기에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 행동을 다 존중하고 저도 그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귀국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친정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으로 너네 집 잠깐 들렸거든. 근데 가보니까 사돈이 와 있으시더라. 어머님이? 가보니까 먼저 와 계시던데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전에 물어보셔서 알려드린 적은 있는데 진짜 오셨네. 와서 뭐 하셨어? 자기가 대충 보고 간다고 나한테는 바쁘면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 나도 은행 볼 일 있어서 그럼 가보겠다고 하고 나왔지. 뭐 빈집에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어쨌든 너네 시어머니도 집에 왔었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네, 엄마. 그동안 우리 집 틈틈이 봐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뭘. 동네도 가깝고 지나가는 김에 잠깐씩 들여다본 건데 어쨌든 조심해서 들어와라.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로부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종종 집에 들러 한 번씩 살펴봐 주신다고 했는데 굳이 어머님까지 왜 오셨지 싶기도 했지만 그냥 볼 일 있으신 김에 잠깐 들르셨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귀국을 한 당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어머님. 한국 도착했니? 네, 좀 전에요. 아직 공항이에요. 바로 우리 집으로 와라. 네? 바로요? 그래, 너한테 할 말 있으니까 바로 우리 집으로 오라고. 무슨 말씀이시길래. 제가 그러고 있자 남편이 옆에서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머님 댁으로 지금 바로 오라고 하시는데? 나 바꿔봐. 그렇게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데요. 왜 그러세요? 저희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좀 쉴 건데. 어머님이 뭐라 하신 것 같은데 남편은 그냥 한숨 쉬며 시큰둥하게 듣더라고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는데 내일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저희 내일 갈게요. 오늘은 집에서 좀 쉬고. 그럼 끊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뭐 때문에 오라고 하셔? 뭐 중요하게 할 얘기 있다고 하는데 됐어. 그냥 가고 내일 잠깐 가보자. 그래. 어머님이 저에게 하실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화나신 것 같기도 해서 더 신경 쓰였죠. 그렇게 그날은 쉬고 다음날 어머님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산 선물도 챙겨서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고 보니 어머님이 팔짱 끼고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버님도 표정 안 좋은 채로 소파에 앉아 계시고요. 무슨 일이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런데 그 순간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제 말소리에 저를 확 노려보시더니 다짜고짜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겁니다.
갑자기 머리채를 잡히니 너무 놀라기도 하고 황당했죠. 남편도 놀라서 어머님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이러세요? 이게 누굴 속이려 들어? 어머니, 놓으세요. 그렇게 남편이 거의 어머님을 떠밀다시피 하며 떼어놓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채를 왜 잡으세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더니 어머님이 식탁 위에 있던 종이 하나를 들고 와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야, 이게 뭔지 어디 설명 좀 해봐라.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주워들고 황당함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종이는 친자 확인 결과지였으니까요. 너무 벙찌더라고요. 이걸 왜 어머님이 들고 계시나 싶기도 하고요. 저 표정 좀 봐라. 왜? 이걸 내가 어떻게 들고 있나 싶지? 너 이거 어디 한번 설명해봐. 친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님 이렇게 뜨는데 이거 누구랑 누구야? 준호랑 도연이 한 거지? 도연이 준호 아들 아닌 거지? 라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 오히려 코웃음이 날 뻔했어요. 이게 누구 건 줄 알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건지. 세아가, 너 이거 제대로 해명해야 될 거다. 너네 집에 왜 이런 검사지가 있으며 친자가 아님으로 뜨는데 이거 도대체 누구랑 한 거야? 하면서 아버님까지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옆에서 남편도 기가 막힌 표정 짓고 있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걸 어머님이 어떻게 들고 계세요? 이틀 전에 너네 집 갔다가 새아가가 살림 좀 잘하나 싶어서 서랍하고 냉장고하고 좀 열어봤다. 그런데 화장대 서랍인가 거기서 떡하니 이게 나오잖아. 내가 기가 안 막히니? 어머님 말인즉슨 저 없을 때 살림 잘하는지 보려고 오만 서랍이며 냉장고며 옷장이며 다 뒤져보셨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도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다 찾아보려고? 너는 뭘 잘했다고 나한테 따지고 들어? 너 이거 해명해 보라니까. 그리고 서준호, 너 반응이 왜 그래? 설마 알고 있었어? 이런 친자 검사 결과지가 왜 너네 집에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고. 어머님 말에 남편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머님은 또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빨리 해명해 보라니까. 이게 뭔지. 입 뚫려 있잖아. 어디 이 자리에서 얘기해봐. 이게 뭔지. 이런 걸 왜 했는지 어디 똑똑히 말해보라고. 그 말에 저는 어머님에게 그랬습니다. 진짜 말씀드려요? 이 자리에서? 그래. 당연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어디서 말해. 빠져나갈 생각 말고 이 자리에서 똑똑히 말해봐. 어머님이 말하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누구랑 누구 결과지냐고요? 저는 남편을 힐끗 봤는데 남편도 저보고 말 안 하는 듯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뱉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아버님이요. 제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얼어붙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아버님 친자 검사 결과지라고요. 친자 아님 무슨 뜻인지는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렇죠,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해명하실 차례네요. 그 말에 어머님은 그제야 아차 싶은지 억하고 놀라시더라고요. 본인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 제 말이 무슨 말인진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잠깐만.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이게 나랑 준호 결과지라고? 근데 친자가 아니라고 나와? 아니 이게 무슨... 준호는 내 자식인데?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차 싶은 얼굴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선 눈알만 굴리시더라고요.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했죠. 게다가 아버님마저도 점점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에게 따지셨습니다. 당신, 이게 뭔 소리야? 왜 준호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나온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미쳤나 정말. 야, 너 이거 해명하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네가 이런 검사를 했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요? 저번에 아버님 칫솔 제가 버리겠다고 했죠. 실은 그걸로 해본 거예요. 야,
네가 그걸 왜 해보는데? 그 사람이 연락했으니까요, 나한테. 남편이 불쑥 말을 했죠. 뭐? 장성필. 누군지 아시겠죠,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했다고요. 어머님은 그 말에 눈이 동그래져서는 아버님 눈치를 재빨리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겁니다. 야, 니들 일단 됐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저기 지금 시간 늦었으니까 일단은 밥부터 먹고 하면서 막 더듬거리시면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미 얼굴이 터질 듯이 벌개지셨죠. 밥은 무슨 밥이야? 이거 뭔 소린지 똑바로 얘기 못해? 나는 몰라. 애들이 뭔 소리 하는지. 참나. 야, 됐고 너네들은 그냥 가라. 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건지.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엄마야말로 지금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기분, 내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준호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오해야. 내가 이렇게 확인까지 했는데 무슨 오해요? 엄마 진짜 미치신 거냐고요? 남편도 완전 폭발해서 따지더라고요. 그동안 꾸역꾸역 눌러왔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죠. 어머님은 거의 울 듯한 얼굴로 그만하고 저희 보고 자꾸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말리셨죠. 그만해. 가긴 어딜 가? 서준호, 네가 아는 게 뭔지 다 얘기해봐. 아버님도 화를 참으려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시고요. 결국 남편이 참담한 심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장성필이란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내 친분이 뭐니 헛소리 하길래 그냥 무시했는데 이번에 입항하고 나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본인 아들이라고. 뭐야?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으면서 설마 해서 아버지랑 저랑 친자검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신 해줬고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 일로 혼란이 너무 크고 엄마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 잘못은 엄마가 했는데 저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 줄 아세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미친 짓을 벌이셨냐고요? 남편의 말에 어머님 충격으로 과호흡까지 하시면서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아버님도 기막힌 상황에 다리에 힘이라도 풀리신 듯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으시고요. 엄마가 제정신이세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말에 어머님도 갑자기 흐느끼시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고 애까지 가졌어? 그걸 내 애라고 속이고? 아니, 그게... 아버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파 옆에 있던 휴지각이며 리모컨을 어머님에게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어머님 놀라서 머리 감싸고 주방으로 도망가시더라고요. 이리 안 와? 바람 핀 것도 모자라서 준호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저 여편네가 미쳤나 정말? 아버님이 당장이라도 어머님을 요절낼 요령으로 달려오시길래 남편이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 걸음아 나 살려라 현관 쪽으로 달려가시더니 신발 거꾸로 신고 불이 나게 도망가셨어요. 잠깐은 도망갈 수 있겠지만 저런다고 해결될 게 없는데 일단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신 건지 도망가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내 인생 망했다고 이게 다 뭐냐고 통곡까지 하시면서 친자 확인 결과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눈이 벌개진 채로 참담하게 앉아 있었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책감이 많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의 난리를 겪은 후 아버님은 기운이 다 빠지셔서는 저희 보고 그만 가라고 하셨어요. 아버님도 혼자서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죠. 저희도 결국 시댁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밝히면 안 됐을 텐데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당신과 도연이가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얘기하는 게 맞다며 머리채 잡힌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한테 갑자기 머리채까지 뜯기는 순간 솔직히 너무 화가 났거든요. 죄는 본인이 저질렀으면서 왜 가만히 있는 제 머리채 뜯으면서 몰고 가나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저까지 그렇게 보이신 건지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은 엄마를 당분간 볼 자신이 없다고 그냥 당분간은 시댁 쪽으로 왕래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알겠다고 저도 그러겠노라 그랬어요. 한편으론 이 사실을 아버님도 다 알아버렸으니 혹시 어머님에게 이혼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저녁쯤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받았습니다. 네. 너 왜 빨리 전화를 안 받아? 지금 받았잖아요. 너네 어디야? 집이야? 네. 일단 너네 집 좀 가 있자. 네? 알아들었으면서 몰래야. 네가 이 사단 만들어서 내가 도망쳐 나왔잖아. 나는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으니 너네 집에라도 좀 있자고. 하면서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저도 따졌죠. 어머니, 지금 제가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네가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터뜨렸잖아. 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머님한테 다짜고짜 욕먹고 머리채까지 뜯겼습니다. 그거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요? 게다가 이 사단이 저 때문이라고요? 정말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야! 내가 가뜩이나 골아파 죽겠는데 너까지 나한테 따지니? 조용히 나한테 말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 그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랑 도연이까지 들먹이면서 제 머리채만 안 잡으셨어도 저 조용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저랑 도연이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미리 좀 말해주지 그랬니? 서랍에다 그런 거 숨겨놓은 걸 내가 봤으니 이상한 생각 안 들겠냐고. 그럼 어머님이야말로 조용히 저한테 물어보시던지요.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하세요? 세상 여자들이 다 어머님 같은 줄 아세요? 제 말에 어머님 하시더라고요. 뭐? 어머님 같은 줄 알아? 너 말 다 했어? 만만한 게 저예요? 저도 어머님한테 너무 큰 실망했고요. 어머님 안 보고 싶어요. 준호 씨만큼은 당연히 아니라도 저도 어머님한테 엄청 실망했다고요. 저 어머님 행동 너무 충격이고 경악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준호 씨가 아버님 아들이 아니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냐고요. 40년 가까이 가족 모두를 속여놓고 어머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행동? 더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죄인이다 해도 모자라지 않으세요? 어쩜 이렇게 뻔뻔하세요?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내가 준호랑 너네 아버님한테는 잘못했다 쳐도 네가 뭔 피해를 봤는데? 와, 어머님 진짜 뻔뻔하시네요. 뭐야? 시어머니한테 뻔뻔? 준호 씨가 어머님 이제 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저한테도 시댁 갈 필요 없다고 하고요. 준호가 그렇게 말했다고? 안 그러겠어요. 입장 바꿔서 어머님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겠냐고요. 어머님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심지어 준호 씨 어렸을 때 그 친부라는 사람 소개도 시켜줬다면서요. 고향 친구니 뭐니 하면서. 제 말에 어머님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 되시더라고요. 진짜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심지어 그 남자도 똑같이 가정 있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어머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시겠어요? 저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가늠도 안 돼요. 어머님은 그런 짓 저질러 놓고 행여나 제가 그랬을까봐 다짜고짜 제 머리채 잡으시고 소리부터 지르세요. 됐고, 너랑 얘기 안 한다. 준호 옆에 있어? 좀 바꿔봐. 싫어요. 직접 전화하세요. 물론 어머님 전화는 받지도 않겠지만.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저한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하고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한들 시어머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다 지난 일이잖아. 나더러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와서.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잘못을 했으면 죗값은 받으셔야죠. 댁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어떻게 처분해도 받아들이세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어머님 행동으로 지금 몇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말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미영아, 너까지 이러지 마라. 나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 내가 네 머리채 잡은 거 미안하다.
오해한 것도 미안해. 내가 잠깐 눈이 돌았어. 일단은 준호한테 내 얘기 잘 좀 해주고. 아니요, 싫어요. 제가 왜요?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이 어머님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니까 저도 그 뜻 존중해주고 싶고요. 어머님이 저지른 짓, 어머님이 직접 해결하세요.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 끊었습니다. 엄한 제 머리채 잡은 건 사과 한마디 안 하셔놓고 아쉬울 때 찾는 건 저인가요? 참 끝까지 너무한다 싶었죠. 그 후로 정말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과 일절 연락 안 하고 지냈어요. 다만 시동생을 통해서 간간히 시댁 상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버님은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 친자검사도 진행하셨대요. 어머님을 못 믿겠다 그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시동생은 아버님과의 친자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만 아버지가 그 장성필 씨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과 시동생도 아버지가 달라지게 된 셈이지만요. 비록 시동생은 친자로 나왔지만 그래도 아버님과 남편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듯했고 결국 아버님은 이혼하기로 하셨대요. 아버님은 이혼 소송 시작했고 어머님은 이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두 분이서는 별거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여전히 아버님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덮어달라 빌고 있다지만 아버님은 이혼을 무조건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하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연락은 잘 안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의 마음의 문이 그대로 닫힌 것 같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집 와서 함부로 이것저것 뒤지다가 찾아낸 그 결과지 한 장. 본인 치부인 줄도 모르고 그걸로 저 잡으려고 색 난리치다가 결국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이혼당할 위기까지 놓이시게 된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머님 본인이 스스로 벌인 일이니 누굴 탓하겠나요? 결혼 과정에서 바람을 핀 것도 그 과정에서 가진 아이를 아버님 아이라고 속여서 출산하고 키운 것도 며느리 화장대 뒤져서 찾아낸 서류 가지고 며느리 잡으려다가 본인이 망하게 된 것도 모두 다 어머님 스스로 저지른 짓들인데요. 아버님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은 이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되든 어머님은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죗값이니 달게 받아야겠죠. 저는 그 속에서 상처받고 충격받게 된 저희 남편이나 잘 보듬어 주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선 엄마에게 배신감이 너무 크고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니 구구절절 표현은 안 해도 그 속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거든요. 아내로서 그런 남편의 상처받은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려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이번 일로 본인이 저지른 짓이 어떤 짓인지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 잘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며 살아온 여자입니다. 가정에는 관심도 없고 늘 저를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 인간. 결국 제 앞에서 보란듯이 바람까지 피우다 걸렸더군요. 예전에 저였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뻔뻔한 인간의 가면을 벗기고 심판한 그 통쾌한 복수극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남편 이성민은 한 중형마트 부점장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죠. 남편은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내인 저와 하나뿐인 딸아이에게도 별다른 관심도 없었죠. 집안일에 아주 무심하고 가족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술자리나 약속이 많아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또 집에 있어도 거의 말도 없었습니다. 밥 먹고 TV 보는 게 다였죠. 원래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냐고요? 아니요. 밖에서는 목소리 제일 크고 말도 정말 많이 하는 활달한 사람입니다.
집에서만 입국 닫고 만사 귀찮다는 듯 늘어져 있는 거죠. 저나 딸이 말을 걸어도 귀찮은지 대답을 안 하거나 그래 같은 단답형 대답으로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고요. 무심하다 못해 아예 가족에게 애정도 없어 보이는 남편을 보며 저 사람에게 가족이란 무슨 존재일까? 나와 딸이 그렇게 귀찮은 존재인가? 싶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심지어 딸도 저에게 그래요. 아빠는 도통 가족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딸도 예전에는 그런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딸도 무심하고 관심 없는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죠. 남편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무심했냐면 하나뿐인 딸아이가 집에서 좀 떨어진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분명 남편에게도 여러 번 말했는데 제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지 딸이 기숙사 생활하려고 짐 정리하고 있으니 너 어디 가냐고 하던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그때 저랑 딸이랑 둘 다 한마디로 어이상실이었죠.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은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었고 기억도 못할 겁니다.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저 혼자의 몫이었고요. 가끔 저 인간이 저렇게 살 거면서 왜 결혼을 했을까? 왜 결혼 전에는 그렇게 결혼하자고 따라다녔을까 싶기도 한데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에겐 그저 결혼도 하나의 숙제였겠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남들도 다 결혼하니 나도 하자 그런 마음이요.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고 자기랑 수준 비슷하니 그냥 이 여자랑 살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가 그 마음을 모르겠나요. 그렇다고 저라고 남편이 대단하게 좋고 사랑스럽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있었고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는 노력은 있었다면 남편은 그런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느낌이랄까요? 한마디로 잡은 물고기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인간이었죠. 한 번은 제가 몸살 감기로 끙끙 앓아누워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던 날이 있었는데요. 밥도 못 먹고 하루를 꼬박 앓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잤죠. 남편은 그 옆에서 쿨쿨 자고요. 배도 너무 고프고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난 남편에게 죽이라도 좀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침밥은 나 출근해야 하는데. 제가 황당해서 벙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전날 하루 종일 못 먹고 아파서 끙끙대고 있었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아침밥 없냐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서 지금 나 아픈 거 안 보이냐, 내가 밥을 할 상태냐고 하니 남편 한다는 말이 전날 저녁에 국이라도 끓여놓지 그랬냐며 나가더라고요. 와, 그때의 그 기분이란 저 인간한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은데 그게 서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을 다 거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상처도 많이 받으면서 이런 인간과 왜 결혼했을까 수백 번, 수천 번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 별다른 애정도 마음도 없이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과 제 관계를 끝내줄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죠. 어느 날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골프웨어 매장에서 부매니저로 일을 하는데요. 그날은 관공서도 잠깐 가야 해서 겸사겸사 좀 일찍 마친 거죠. 그렇게 관공서에 들렀다가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녁 찬거리를 살 겸 남편이 일하는 마트에 들렀죠. 그런데 매장 안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바쁜가 보다 혹은 사무실에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따로 연락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본 뒤 야외 주차장으로 카트를 끌고 갔어요. 그날따라 주차된 차가 좀 많길래 마트 뒷마당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거든요. 그렇게 짐을 싣고 있는데 저 멀리 마트 건물 뒤편 직원 통로에서 남편과 어떤 여직원이 함께 나오며 히덕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주 본 적도 없는 아주 환한 얼굴로 그 여직원과 장난을 치며 웃고 있더군요. 일하다가 나온 건가 생각하며 멀리서 보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겁니다. 그 여자도 그냥 웃고 장난치고요. 그건 실수도 뭣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 보였고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벙찐 채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멀어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죠. 혜수 아빠! 제 목소리에 남편은 돌아보더니 저를 보고 질겁을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그 여자도 엄청 당황하고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부터 여길... 두 사람, 뭐야? 뭐가? 내가 다 봤어. 방금 이 여자 엉덩이 만졌지? 제 추궁의 남편은 처음엔 좀 당황하더니 이내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내가 다 봤다니까? 참나, 직원이랑 저녁 먹고 나오면서 대화 좀 나누는 것뿐인데 웬 난리야 난리는? 엉덩이 만졌잖아!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명찰에는 홍영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홍영주? 이봐요, 홍영주 씨. 그쪽이 말해봐. 방금 이 사람이 당신 엉덩이 만지던데? 네? 아닌데요? 뭐라고? 당신이 잘못 본 거라니까. 아, 그래. 방금 보니까 홍영주 씨 허리 쪽에 웬 벌레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툭툭 털어준 거다. 왜?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제 두 눈으로 엉덩이 주물주물 거리고 장난치는 걸 봤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해? 내가 다 봤는데도 이렇게 우긴다고? 네가 잘못 본 거 가지고 왜 난리냐고. 나 참. 하면서 자기가 더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맞아요. 부점장님이 옷에 벌레 붙었다고 툭툭 친 거예요. 직원들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나? 이제 마트 들어가야 되는데 벌레 붙이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 직장 상사가 당신 엉덩이 주물거렸는데 벌레? 그런 적 없다니까요. 만약 그랬으면 내가 부점장님 성추행으로 신고해야겠네요. 내가 그런 적 없다는데 왜 이래? 라면서 자기가 더 뻔뻔하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살 거 다 샀으면 집에 가. 왜 유난 떨고 난리야? 라면서 자기들끼리 저를 흘겨보고 직원 통로 쪽으로 쌩하니 가버리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 엉덩이 만지는 걸 분명 제 두 눈으로 봤는데 그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겠는데 그런 적 없다고 아득바득 우기면서 저만 바보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에도 한번 업소에 가서 여자랑 잤던 걸 저한테 들켰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혼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남편은 정식으로 바람핀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업소 갔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했는데 외간 여자랑 뒹굴고 온 주제에 참 뻔뻔하다 싶었죠. 저는 너 같은 인간은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했고 한바탕 싸우고 이혼 한 해 만에 했습니다.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혼인데 저에게는 그때 당시 아무런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이도 어렸고요. 결혼 전 백화점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 결혼 후에는 내내 전업주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딸도 어렸고 내가 당장 나와서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움받을 만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가짜는 약속을 받고 눈물을 머금고 그 일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진짜 반성한 게 아니었고 어차피 제가 경제력 때문에 이혼하기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물쩡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날의 치욕을 겪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때부터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별다른 경력 같은 게 없다 보니 취업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도 결혼 전 옷가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쪽으로 일을 알아보려 했는데 다행히 아울렛 쪽에 골프웨어 의류 매장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부매니저 직급까지 달았고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사회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도 퉁퉁 붓고 서비스직이다 보니 서러운 일도 많았죠. 하지만 돈이 없어 이혼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낫더라고요. 그때의 그 치욕감, 그 무력감,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월급이 엄청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저도 제 직업을 갖고 돈도 벌고 있었고 또 그때는 더 어렸던 아이도 고등학생이 된 데다 타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 5년 전처럼 이혼을 아예 고려하기 힘든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남편의 외도를 2번이나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이랑 저랑 대단히 애정 넘치는 부부도 아니었고 솔직히 같은 집 산다 뿐이지 남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람까지 피워대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제가 더 참을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요,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분명 그 2 사람의 애정 행각을 받고 심증은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던 거죠. 남편의 핸드폰이라도 뒤져보고 싶은데 문제는 그 인간의 핸드폰은 철옹성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손에 들고 다니거든요. 비밀이 엄청 많은 인간이었던 거죠. 게다가 저는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그러니 증거를 잡아낼 수도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짓은 다 폭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폭로는 개뿔. 증거 있어? 내 친구 중에 변호사 친구 있는 거 알지? 걔 말로는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해대는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래. 당신 위자료 물고 싶어? 고소해줄까? 뭐라고? 야, 이 뻔뻔한 인간아. 너는 최소한의 미안하다는 감정도 없냐? 5년 전에 딴 여자랑 잔 거 들켜서 그 난리가 났으며 최소한 조심이라도 하던가. 마트에서 직원하고 그러고 다녀? 그 여자도 유부녀지. 아주 둘 다 정신 나갔네. 소설 쓰고 자빠졌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미안해. 나 그런 적 없다니까. 홍영주 씨랑은 그냥 직장 동료야. 직장 동료 옷에 벌레 붙어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해? 그걸로 이혼소송 걸어보든가. 내 남편이 직장 동료 옷에 있던 벌레를 떼주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으니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해보라고 어디. 그의 거들먹거리는 모습에 인간으로서의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잘못한 주제에 증거 없지 않냐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오히려 저를 조롱하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저 인간은 막상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물불 안 가릴 것 같고 또 제가 폭로라도 하면 진짜로 저를 고소하고도 남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증거를 얻고 그 증거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도 블랙박스도 도무지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에게 기회가 생겼죠. 그날 남편은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어이, 최선희 씨. 나랑 이혼한다더니 왜 아직도 안 하고 이 집에 붙어 있어? 이혼 서류 들고 와. 도장 찍어 줄 테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왜? 맨날 말은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하려니까 짜쳐?
그러면 그냥 찌그러져 살아. 이혼은 개뿔. 참 볼수록 뻔뻔하네. 나한테 최소한의 미안한 감정도 없지. 넌 진짜 인간 새끼 아니다. 뭐가 어째? 말 다 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만 있겠어? 아, 그래서 어쩌라고. 이혼해준다고. 이혼 서류 들고 오라고. 나도 너랑 살기 싫어. 누구는 뭐 너랑 대단히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이혼 서류 갖고 와봐. 라면서 남편과 저는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죠. 그리고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짐 대충 챙겨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잘 가라며 그 길로 영원히 나가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을 나와 가다 보니 문득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급히 나오다 보니 짐 챙기고 휴대폰과 차키까지는 챙겼는데 지갑을 안 들고 온 거였죠. 솔직히 마음 같아선 다시 들어가기도 싫은데 지갑이 있어야 찜질방이든 호텔이든 갈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아직 거실에 있을까 생각하며 들어가 봤는데 집안은 술 냄새와 남편이 벗어던진 옷가지들로 엉망이었죠. 그런데 불은 켜져 있는 채로 남편은 거실에 없더군요. 보니 방에 들어가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 골아 떨어진 거죠. 그 꼬라지를 보고 기가 막혀서 나오려는데 문득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침대 밑에 떨어져 있는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무조건 사수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 때까지도 주머니에 넣고 자거나 베개 밑에 넣고 잡니다. 그런데 그날은 술에 취해 뒹굴다가 핸드폰이 침대 밑으로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기회다 싶더라고요. 철옹성이나 다름없던 남편의 핸드폰이 무방비로 놓여져 있었으니까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군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몇 가지를 눌러봤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도를 하면 핸드폰이 잠길 수도 있기에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싶던 그 순간 설마 하며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사람이었기에 비번을 새로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 익숙한 번호를 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를 누르는 순간 잠금이 풀리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환호성을 지를 뻔하다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샅샅이 뒤져보게 되었죠. 남편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지킨 만큼 남편의 핸드폰에는 갖가지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사진첩에는 남편과 홍영주가 함께 찍은 추잡스러운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남편이 모텔방에서 자고 있는 홍영주를 몰래 찍은 사진도 있고 얼굴 붙이고 같이 찍은 셀카도 있고요. 그걸 다 보는데 헛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다 제 폰으로 옮기려다가 문득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복수 계획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마트 직원들이 모두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인간의 가장 추잡스럽고 역겨운 사진들만 골라 모조리 전송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오타를 섞어가며 글도 썼습니다. 술 취하니 우리 영주씨 생각도 나고 보고 싶네. 우리 사진 좀 보낸다. 라고요. 마치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애인에게 사진을 보내는 것처럼요. 그렇게 수십 장의 사진을 싹 다 업로드한 후 저는 또 그 사진과 동영상을 제 핸드폰으로도 전송했습니다. 역시나 저한테도 실수로 보낸 것처럼요. 제가 남편의 핸드폰에서 그냥 사진을 빼내면 제가 핸드폰을 뒤졌다는 증거가 될 텐데 남편이 실수로 저한테 보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모든 작업을 마친 저는 핸드폰을 원래 떨어져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제 지갑만 챙겨서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들어온 적 없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네 짓이냐고 가만 안 두겠다고 악을 쓰는 거예요. 저는 아주 태연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뭔 소리에? 왜 다짜고짜 전화해서 색 난린데? 네가 그랬지. 네가 내 폰으로 단체 카톡방에 사진 보낸 거지. 아, 그 사진? 네가 나한테 어젯밤에 보냈던 사진 말이야? 참 가관이더라.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나? 직접 증거도 보내주고 말이야. 개소리 하지 마. 네가 그랬잖아. 술 처먹더니 단기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렸나? 나 네 면상 보기 싫어서 어제 집 나갔거든? 웃기지 마. 그러고 다시 들어왔지. 이거 네가 보낸 거지. 나는 이런 거 보낸 적이 없는데 지금 마트가 발칵 뒤집혀졌다고. 어쩌라고. 네가 술 취해서 보냈나 보지. 그리고 그렇게 바람 아니라더니 옷에 붙은 벌레 같은 소리 하네. 이 벌레 같은 연놈들아. 뭐가 어째? 증거 고맙게 잘 받을게. 이걸로 너랑 그년 고소장 먹여줄 테니까 딱 기다려. 네가 그랬잖아. 하고 소리 지르고 뒤집어지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여유롭게 말했죠. 헛소리 하지 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제가 증거 있냐고 따지고 들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분명 제 눈앞에서 외도의 현장을 들켰으면서도 증거 있냐고 큰 소리치던 남편이 저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그 단톡방 사건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마트에 출근을 했나 본데 그 직원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나요. 게다가 며칠 뒤 마트에 홍영주 남편이 쳐들어와 남편 멱살잡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대놓고 싸움이 났다 보니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마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 막장 드라마를 두 눈으로 구경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뒤늦게 달려온 홍영주가 자기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고 하더군요. 저 부점장이라는 작자가 진급시켜준다고 꼬드겨서 그런 거라고 자기도 피해자라고요. 제 보기엔 서로 좋아서 바람핀 것 같은데 자기 살려고 남편을 팔아넘긴 거죠. 물론 그 말을 누가 믿겠나요? 그 소동에 경찰까지 출동했고 온갖 동네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쫙 퍼졌습니다. 그 난동 사건으로 마트는 발칵 뒤집혔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마트 본사까지 소식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결국 남편과 홍영주는 본사 징계위원회에 호출되었고 직장 내 불륜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홍영주의 남편에게 거액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했죠. 저 역시도 그 두 인간을 상대로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유출시킨 거라고 우겼는데 우기면 뭐 하나요?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증거 하더니 본인이야말로 증거 하나 없이 우겨대니 될 리가 없죠. 반대로 저는 증거가 넘쳐났고요. 저희 쪽에서 제출한 수십 장의 불륜 사진으로 저는 완벽하게 승소했고 두 인간에게서 두둑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받고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죠. 그 둘에게서 받은 위자료가 통장에 들어온 순간 19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남편은 평생 다닌 마트 퇴직금으로 양쪽의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저 혼자 지낼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방학이나 주말에 딸이 내려오면 같이 지낼 수 있게끔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죠. 남편이 얼마나 개차반이었고 아빠에 대한 실망이 컸는지 저희 딸조차도 이혼 소식에 대해 담담하더라고요. 한순간도 가정에 충실했던 적 없는 남편. 그렇게 원하던 싱글 됐으니 이제 알아서 마음대로 살길 바랍니다. 저도 남편이란 작자와 끝냈으니 더 이상 속 썩을 일도 없이 편하게 좀 살아보려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